그래서 가을, 겨울은 물질의 종말, 봄, 여름은 정신세계의 종말. 그래서 서로 종말이라 해서 끝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올 가을은 특히나 더 사람들에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더 힘들지 않겠나? 외부적 상황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 된다 칭찬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일단 그렇잖아요. 고금리, 강달러에 또 인플레가 심하니 좋아지는 것은 잘 없어요. 월급은, 소득은 그대로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막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인플레가 되면 소득이 늘지 않으면 저절로 줄는 거예요. 소득이. 인플레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인플레가 되는 만큼 내 소득도 늘어야지. 그게 본전인데 인플레는 되는데 소득은 조금밖에 안 늘어. 그러면 이제 소득이 쪼그라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서 내년 봄이 되면 봄답게 성장하는 날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물질 세계의 종말 같은 현재의 이 시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질 세계의 종말 같은 고금리의 강달러의 인플레 이렇게 저소득의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됐을 때, 마치 가을 겨울 같은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역시 물질 세계의 종말답게 정신 세계의 계절같답게 내 물질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고금리, 강달러, 저출산, 인플레 이런 것이 막 됐을 때, 이런 때는 물질 세계를 키워야겠다라는 이런 도전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사업체를 키워야겠다 이런 도전 그렇게 성장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요. 내적인 이제 성장을, 자기 마음의 성장, 내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욕심을 잠깐 줄이고요. 모든 것은 영원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성장했다 조정받았다 하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까지 나 성장했다 하면 그러면 이제 박살납니다. 그러다가 이런 때는 내실을 기해야 되죠. 내실을 기하려면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외부 어떤 물질적인 건 감축을 하고 줄이고 다 교육적인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뭘 하는 이런 것들은 시간을 더 쓰고 거기에 비용을 더 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럴 때 물질을 더 늘리겠다고 욕심을 내면 그러면 레버리지가 완전히 자기를 0으로 제로나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집안의 가족들 신경을 안 써왔다면 지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가족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 배려심을 가지고 더 위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이제 외적 성장이 막 이럴 때는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다지지를 못해요. 막 성장하기 바쁘죠. 왜 나무들 보면, 나이테 보면 줄이 꺼져 있잖아요. 줄과 줄 사이가 이제 봄, 여름이거든요. 그리고 줄이 생긴 것은 가을, 겨울이거든요. 가을, 겨울은 단단해요. 그리고 줄과 줄 사이에는 이제 성장한 거잖아요. 성장할 때는 바쁘기 때문에 내 내면이나 내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밖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신경을 못 써주고 딸에게 신경을 못 써주고 배우자에게 신경을 못 써줘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하강하고 있어요. 물질적 하강이 막 깊어질 때, 지금이 물질적 하강이 깊어지고 있죠. 물질 세계의 종말이에요. 지금 계속 자산이 계속 수축되고 있어요.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이럴 때는 조여오는 이런 때는 정신 세계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더 신경 쓰고요. 그리고 내 자신, 내면에게 신경을 더 쓰세요.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이제 보살사상, 보살도를 닦는 이런 것인데요. 야, 이런 때는 내가 수행자가 돼야지. 여러분들 보고 출가해서 난 수행자 이렇게 출가까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물질 세계가 쪼그라들고 수축되고 할 때는 수행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스님 같은 마인드가 필요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그런 마인드가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게, 모든 것이 다 해체되게. 왜 늙어감, 죽어감이 그런 거죠. 그런 것이거든요. 해체하게, 물질 세계 해체야. 그래야지 정신 세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을 구하고, 성장할 때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도 돈 많아지고 너도 돈 많아지고, 이런 게 성장할 때고요. 수축할 때는 나는 깨달음을 구해야지. 나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산이 수축되거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이런 것들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예,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사는 거는 성장이잖아요. 물질적 성장이잖아요. 물질적 성장도 가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하다 보면 더 성장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성장하기 바쁜 거예요. 남한테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자기 돈을 더 불리거나 재산을 더 불리거나 이런 데 바쁜 거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보이는 거죠. 힘든 사람을 돕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지. 그래야지 힘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힘든 것이 막 다 지나고 새로 성장할 때가 되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자산이 수축되고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수축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그 실패감, 좌절감에 다시 일어서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지. 나는 100원밖에 없지만 그래 30원은 저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야지. 나는 10원밖에 없어서 누굴 도와줄 게 없으면 내가 봉사라도 해서 몸으로라도 해서 누굴 도와줘야지. 힘든 시기에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는다. 자,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든 뭐 1, 2년이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그렇게 보내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오기 말이에요. 다시 기회가 생겨요. 그럴 때 다시 성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든데 누굴 도와줘? 힘든 사람이 무슨 힘든 사람을 도와줘?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철이 없다, 정말 나쁜 사람 너무 많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지금 철이 없다가 하면 좀 그렇고 사려 깊지 않은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치에는 맞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세상이 내 기대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안 도와줘.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성장과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힘든 사람이 돕는 게 맞는 거라고. 잘 나가고 뭔가 성장하는 사람은 그 성장하기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그 힘든 상황이 돌파되고 타개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성장의 기회가 생겨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장과 수축을 반복해요. 그런 이치를 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장할 때 진짜 남을 돕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막 부풀어질 때 남을 돕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아는 사람이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축도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할 때 남을 잘 돕는 사람은 수축도 죽을 만큼 수축되지 않아요. 성장할 때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게 돼. 나중에 죽을 만큼 힘들게 돼서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 또 못 깨달아요. 또 다시 또 성장을 또 해서 자기만 또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렵고 힘들 때는 동체 대비라는 말이 더 마음이 와닿아요. 동체 대비. 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으로 된 자비심, 한 몸이 된 사랑, 한 몸이 되어서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동체 대비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니까 나랑 다르지 않아. 우린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이런 것이 동체 대비 사상이죠. 어렵고 힘들 때 사홍소원을 더 깊이 가져야 되죠.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 그 중생들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무진, 번뇌가 끝이 없지만 번뇌를 다 끊으리다. 이게 절에 이렇게 제가 불자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좀 와서 기도 좀 하세요. 명상 좀 수행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직업적으로 너무 바쁜 사람은 나랑 만나기도 어렵지만 제가 수행 좀 하세요라고 해도 수행할 시간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죠. 수행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수축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쁜 사람들 중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이제 일반화 시켜서 반드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성향들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 때 중생이 끝없지만 그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그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이 정말 끝이 없지만 그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가 높지만 그 높은 불도라도 나는 그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 때 갖는 마음이죠. 그것이 계속 견고하게 끈끈하게 단단하게 가져서 성장할 때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성장이 굉장히 훨씬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넓고 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내리막길로 절벽으로 푹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절벽에 떨어져도 다시 기사회생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 자기 성장과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그러려면 사서법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서법. 고통의 세계에 이런 이제 고통 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는 4가지 방법이 사서법이에요. 중생을 섭수하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저 사람을 도우려면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만 띡 줘서 밥값만 해결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이것만 돕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그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게 진정으로 잘 돕는 거죠. 그러려면 보시섭. 일단은 돈을 써라. 내 노력을 써라. 몸을 써라. 어떤 가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몸을 쓰는 것도 일당을 쓰는 거잖아요. 시간을 쓰는 것도 일당을 쓰는 거고 돈을 쓰는 것도 나의 어떤 가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적절한 것을 내가 사주거나 해주거나 같이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을 보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를 섭수할 수 있게 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에어섭. 보신을 하더라도 말이 좀 너무 이기적이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말이거나 모욕을 주는 말로 그렇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죠. 말이 일단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구나.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그런 말투와 그런 말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욕이라는 건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욕은 자식이 부모한테 욕하는 거 봤어요? 점원이 사장님한테 욕하는 거 봤어요? 뒤에서는 하지, 뒤에서. 바로 앞에서 아랫사람이, 아니, 이제 그 군의 중위가 소령한테 욕하는 거 봤어요? 이게 욕이라는 것은 상대를 만만하게 보거나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것이 이미 깔려 있어요. 욕을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상대에게 겁박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심어줘서 상대를 제압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가치가 그런 의도가 있을 때도 있죠. 친구들 사이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것이 서로 이렇게 친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욕이랑 다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욕이라 하기보다는 서로 소통의 수단으로 쓰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욕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렇게 권력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상대에게 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상대를 약간 증오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욕을 한다라는 게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뭐 잘 아는 사람이나 누구한테든 어쨌든 욕을 들으면 정말 모욕감이 들죠. 모멸감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욕해 보세요.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거예요. 무시받았다,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욕은 사라져야 될 일이에요.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욕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건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나 친구들끼리 서로 욕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회의 성인이 되고 그러면 술자리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옳은 대화법이라 할 수 있죠. 술 마셨다고 막 이제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욕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게 있었거든. 그래서 서로 상호에 이제 멤버십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 욕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욕이 있으면 실수하게 되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결국 말투 때문에 서로 절교를 하게 돼요. 상호 존중, 서로 존중해서 절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존중하면 더 끈끈해지고 더 좋아지죠. 우리가 술 마시면 상대랑 잘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낸다라고 그러지만, 계속 술 마시는 것이 계속 반복될 때는 몸도 잃고 또 취하는 것이 지나치고 그러면 역시 상대에 대한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요. 술 안 먹고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욕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돼요.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 위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욕을 한다라는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누구라도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욕을 한다라는 것은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절대 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어섭, 사랑스러운 말을, 칭찬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에어섭입니다. 이행섭이라는 것은 이로운 걸 하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이 있으면 이제 이로운 행동들 하자.
그리고 동사섭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린 함께 하면서 서로 멤버십이 좋아지고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같이 어떤 동질감, 하나 된 동질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포섭하는데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콱 넣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보시, 밥을 많이 사세요.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위로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로운 것들을 해야 되겠죠. 돈 많이 번다는 것만 이로운 게 아니에요. 서로 행복한 것도 이로운 겁니다. 그리고 동사, 함께 같이 밥도 함께 먹고요. 일도 같이 하고요. 공부도 같이 하고요. 기도도 같이 하고 순례도 같이 다니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동사섭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이 네 가지 사서법을 같이 함께 쓰는 게 좋겠죠.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이 끝이 없어요. 자무량심. 내 마음속에 나 자신에게는 사랑이 끝이 없어요. 사랑. 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이런 마음, 사랑이 끝이 없어요. 또 연민의 마음, 슬픔이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이 마음도 끝이 없어요. 상대가 슬픔, 고통, 어려움에 처했으면 내가 돕고 싶다. 이것이 끝이 없다. 비무량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기뻐해. 같은 불교인으로서 그게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 희무량심. 그리고 평등한 것이 끝이 없어. 이 평등한 것이 끝이 없어라는 것은 사랑이 끝이 없어, 연민이 끝이 없어, 기쁨이 끝이 없어. 이것이 모든 이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이런 것이죠. 평등합니다라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차별지지 않습니다. 남녀는 다른 것이지 차별이 있는 건 아니죠. 남자는 남자대로 존귀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존귀해요. 이번에 이란에 아직도 이렇게 히잡 농성이라고 해야 되나? 히잡 시민운동, 히잡 시민운동들이 연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히랍을 써야 된다. 히랍을 쓰지 않으면 나체로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 히잡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이란 정부에서는 경찰까지, 그 검열하는 경찰까지 만들어가지고 히잡을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 히잡을 대충 걸치고 검거됐다가 죽었는가 봐요.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발표하니까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히잡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 것들도 남녀가 서로 차별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녀가 서로 정숙한 옷차림을 갖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히잡을 여자는 써야 돼.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이렇게 쓰개치마 같은 걸 쓰고 다녔었어요. 특히 양반댁 귀수들은 그랬어요. 그럼 양반댁 귀수들은 왜 쓰개치마를 하고 다녔죠? 안 보여주려고. 내 모습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여성이 선택한 것보다는 그 아버지나 그 배우자가 선택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죠. 내 인생이 남에게 제재를 당하는 그런 것이죠. 남자가 보기에는 내 여자 귀해, 내 딸 귀해, 귀한 이 딸과 내 아녀자가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줘서 서로 눈 맞아. 그럼 나의 소중한 물건이, 여성을 이제 물건화 시키는 거, 나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독 들이는 게 진짜 싫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추측해 본 결과 이렇게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렇게 나의 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독 들여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쓰겠지마도 하고 히잡도 쓰고 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성당에서 쓰는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결국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의 밑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유교 문화로 해서 여성을 이제 남성 밑에 뒀고요. 또 서양에서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으로 여성이 보증인 없이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또 나 밖에 나가면 무조건 부르카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성을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붙들막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랑 겸상을 하지 못했어요. 배우자인데. 배우자면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제 안방에서 이제 맛있게 먹고 할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겨우 물 말아 먹고 이제 뭐 말아 먹을 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누룽지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우리 할머니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여성이 할 줄 아는 게 집안 살림밖에 못. 여성도 정치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를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성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여성은 집안에서 그것만 해. 밖에 나가지 마. 운전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여성이 무능해지고 남성한테 계속 질밟히다 보니까 비굴해지고 맨날 맞고 맨날 폭행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무능해지죠. 본래 차별이라는 것이 있으면 차별하는 사람도 무능해지고요. 차별당하는 사람도 무능해져요. 돈 가지고 서로 차별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맨날 한풀이 한해 가득해.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자식한테 늘 미안하다라고 한다니까요. 미안하다 하더라. 내가 너무 가난하다. 미안하다 하더라. 가난이 이렇게 죄의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병들어서 뭘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죠. 부자는 또 내가 뭐 자기가 잘나서 부자라고도 된 것처럼 자기가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것도 역시 무능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유능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생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만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지금은 어떤 관성의 법칙 때문에 자기가 해왔던 것이 적용이 돼서 부자가 됐겠지만 그 방법이 늘 다 통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대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 역시 무능해지게 돼요. 부자가 오만하면 무능해지고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차별심을 가지고 있다면 비굴해지게 돼서 무능해지죠. 남성은 여성을 차별해서 무능해지고요. 배려하지 않으니까. 뭘 상대를 위할 줄 모르니까. 너와 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그 오만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명에 대해서 무시하고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남녀 차별이 있는 데서는 사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반쪽이 된 여성이 무능한 상태인 지금 이 상태를 타개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여성도 사회 진출에 자유롭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도 여성이 힘을 발휘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착시 어떤 그런 것이 여성이 이제 일선에 나가면서 그것이 그것이 중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프리미엄을 더 주는 그런 것은 지금 있긴 있어요. 여성에게 어떤 뭐 의원 수를 더 준다든지, 뭐 어떤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어떤 자리를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해야 되고요. 그걸 하면 또 여성에게 우대한다고 해서 남성들은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라고 하겠지만 이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남성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 제도가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을 보면 장애인 시설들이 막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뭐 이런 어떤 시설에 장애인 시설들을 해놓는다고요? 장애인 시설이 추가될 때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일반 사람이 쓰는 거하고 장애인 쓰는 거랑 또 오히려 장애인 쓰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러면 장애인에게 장애인을 더 우대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장애인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시설을 하는 거지 장애인을 우대해 줘서 그런 게 아니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대접받는 느낌 안 들어요. 또 다른 많은 시스템들이 오히려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장애인에게 우대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대받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몇 가지가 여성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 유리천장을 뚫고 나아가서 뭔가를 해내는 일들이 생겨서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몇 가지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자기들이 뒤처진다, 뭐 못한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장애 비율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장애를 가진 시설들을 줄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 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장애하고 여성하고 똑같이 동급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회의 차별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가을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좋은 시절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활짝 웃으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